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에서는 정의당의 김창인 정의당 혁신위원과 대화를 해보려 합니다. 뭐냐면 김창인 씨가 동아일보랑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정의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제 그 혁신위원으로서 이제 제시를 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평가,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본인의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래요. 정의당의 속내가 이랬군요. 정의당이 앞으로 김창인 정의당 이 상근혁신위원 이분의 어떤 철학대로 정의당의 혁신이 진행이 된다면 진보 진영 전체가 큰 오류에 빠지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동아일보와 인터뷰 내용은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기득권 세력인데 그런데 마치 야당인 것처럼 행동한다. 예, 정의당은 이 민주당과 결별하고 독자 노선을 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핵심 주장입니다. 저는 정의당이 이렇게 정권을 잡은 민주 세력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가 조금 경악하고 있어요. 예. 정의당의 혁신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들이 진보 진영 안에 많이 퍼져 있어요. 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고요? 여러분, 저는 진보 기자가 맞아요. 예. 아니 그보다는 사회주의자에 더 가까워요. 예. 조국 전 법무장관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진보 진영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예.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진보 진영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김창인 씨도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13년 중앙대 철학과 재학하시다가 학교 구조조정 반대하면서 자퇴하고 사회운동 하셨죠. 그래서 저를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중앙대를 졸업했고 그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런저런 글도 많이 쓰고 중앙대 재단과 엄청나게 싸웠던 그 한결의 기자입니다. 저 잘 아시죠? 그래요. 우리 한번 논쟁해 봅시다. 잠시 커피 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창인 위원, 정의당 상근혁신위원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을 조금씩 읽어드리고 제 견해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TBS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김창인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기성 진보도 아닌 그냥 기성이다. 그러니까 진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은 더 이상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들의 말이 우리 사회를 진보하고 발전시키는 쪽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에 대해 변호하고 강변하는 것인지 나는 지금 후자에 더 가깝다고 본다. 그들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기득권이다. 왜 스스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직도 자신들을 여전히 불합리한 세상과 싸우는 투사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다. 김창인 위원의 말입니다. 동아일보가 참 이 말 듣고 좋아했겠네요. 자, 이제부터 제 얘기입니다. 김창인 위원님. 유시민과 김어준은 그렇게 흑과 백의 논리처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이분들이 이제 기성세대인 건 맞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사회의 불합리함과 싸우는 투사인 것도 맞아요. 둘의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자, 봅시다. 우리 사회를 잘 보십시다. 유시민과 김어준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대체 뭐와 싸우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세요. 예.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기성세대인 거예요. 아니, 기성세대면 다 똑같은 기성세대지 뭔 소리냐고요. 김창인 의원님. 잘 들어보세요. 이 기성세대에는요. 쉽게 비유하자면 민주세력과 수구세력이라는 게 경쟁하고 있어요. 예. 이 수구세력이라는 개념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홍세화 선생께서 처음으로 개념화한 것 같은데, 프랑스 사회를 이제 예로 들면서 프랑스 사회도 엄연히 과거에 이제 그 기득권 세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체제 구체제로 되돌리려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파시즘의 어떤 그 잔당의 아류라든지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예. 홍세화 선생은 그래서 이 수구와 보수를 잘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개념화를 홍수아 선생님께서 90년대 후반부터 하시기 시작했나?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반민주 세력, 그러니까 이 독재 정권과 친일 세력, 그리고 나아가 재벌, 권력, 이런 것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조중동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국정원,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많은 권력을 잃고 있고 심지어 정권도 교체됐지만, 그러나 정권 교체된 것도 불과 최근이죠. 이들은 아직도 많은 권력을 쥐고 있어요. 이 수구 세력들은 말이죠. 보수 세력 말고 수구 세력. 그래서 이 수구 세력은요, 여전히 민주 세력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대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유시민과 김어준은 이 수구 세력과 맞서 싸우는 투사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보 세력은 이 수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아니, 민주 세력이 집권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수구랑 연대해야 돼요? 진보가? 그건 아니잖아요, 김창인 의원님. 예? 그래서 진보 세력이 김어준이나 유시민 같은 사람들과 여전히 연대하고 함께 이 수구 세력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창인 의원님 아시겠어요? 수구는 우리 진보에게는 절대 연대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척결 대상이죠. 다만 보수는 이 수구와 싸울 때에는 연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일부 연대하는 겁니다. 예. 자, 당연히 이 보수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 그죠? 예. 유시민이나 김어준 같은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진보 진영에서는 이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해야 할까?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서는 당연히 경쟁 대상이에요. 예. 저는 우리 진보가 계속 유시민, 김어준, 민주당 이런 분들하고 계속 진보 세력이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수구 세력과 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수구 세력이 민주 세력을 탄압할 때는 같이 맞서서 싸워야죠. 예. 이거 같이 맞서서 안 싸우면요, 결국 이 수구 세력은 민주 세력을 잡아먹은 다음에 누구를 제거할 것 같아요? 바로 진보 세력이죠. 예. 그렇게 해서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거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 일이에요. 예. 그런데 정의당에는 더 이상 이런 세부적인 개념 구분이 안 보여요. 일단 김창희 위원님의 인터뷰 내용만 보면 그래요. 얘기하셨는데 동아일보가 잘라먹었나?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냥 수구와 보수 뭐 이런 것들 다 뭐 막 뭉뚱그려가지고 다 척결 대상인 것처럼 김창희 위원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해인가요? 네. 자, 유시민과 김어준 어떤 불합리함과 책임까지 싸우고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유시민은 검찰과 맞서 싸우고 있죠. 검찰과.
그러니까 유시민 개인이라기보다는 지금 그쵸,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친노 세력의 정체성이죠, 그게. 그분들을 제거하려는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권력들이 여전히 있어요. 예?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친노와 가까운 사람들은 정권의 어떤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찰당하고 방송사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프로그램 진행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예? 김미화 씨나 뭐 윤도현 씨, 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김재동 씨 이런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막 쫓겨나요. 그리고 검찰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잡듯이 수사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불과 몇 년 전까지 막 벌어졌어요.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 아니에요? 김창인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는 이거 반민주 행위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수구 세력들이 이런 행동은. 그러니까 이 유시민과 김어준 씨 같은 분들은 기득권 세력이 됐죠. 그러나 동시에 기득권을 완벽히 가졌다기보단 그것을 가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합리한 세력과 싸운다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예? 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수구 세력에 맞서 싸우는 기득권화 되어가는 세력이라고 정의하는 게 좀 더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디테일해야죠. 기득권 세력이라고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건 87년 체제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이 너무나 얕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당인이 되셨잖아요. 너무 게으르신 겁니다. 정치하시는 분으로서. 네. 김창인 위원님, 김어준 씨를 굉장히 뭐 적폐 세력처럼 얘기하시는데 본인 중앙대 철학과에서 왜 이제 돈 안 되는 학문이라고 중앙대 재단이 두산 재단이 구조조정하고 그럴 때 본인도 그거 싸우다가 막 징계받고 그랬죠. 에? 그럴 때 그 운동 여러분의 그 학생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큰 돈을 모아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 누군지 알아요? 김용민 씨예요. 김용민 씨 시사평론가. 그 김어준 씨의 절친 있잖아요. 낙검수 같이 하신 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저도 그때 중앙대 선배로서 너무나 그 상황에 격분해가지고 저도 한겨레 기자이자 중앙대 뭐 가족이자 뭐 그리고 이제 그렇죠 청년이자 너무나 이제 격분해가지고 여러분과 거의 맞서 싸우다시피 한 당시 한겨레 기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함께 싸운 민주 세력들이 누군지 제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김용민 씨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때 그 학생들에게 갖다 줬잖아요. 그때 근데 김창인 위원님은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용민 씨는 그때 유명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낙검수로 뜨기 한참 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김용민 PD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장에 갔는데 김용민 씨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웬일이시냐고. 인사하고 그랬죠. 김용민 씨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분들이 왜 당신들의 중앙대 뭐 철학과 구조조정 문제 같은 거에 왜 함께 싸워준 것 같아요? 큰 돈 갖다 주고 기득권 세력인데 이분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경계하는 기성세대라서 그러는 거예요. 김창인 위원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같은 기성세대지만 수구와 보수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구와 민주 세력은 구분해야 된다고요. 김창희 의원님 아시겠어요? 왜 이분들이 당신들을 도왔는지 까먹으신 것 같아요. 잘 모르셨겠죠. 김용민 씨가 그때 유명하신 분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아일보와 또 이제 김창인 위원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 봅시다. 유시민, 김어준 씨는 자꾸 음모론을 제기한다. 문재인 정권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세력이 있는 것처럼.
그죠? 여전히 통합당이란 거악, 토착 왜구가 남아있다. 이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런 투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도 국회도 민주당이 다 차지했다. 사회 곳곳의 상층부가 86세대다. 어떻게 더 힘을 실어 달라는 건지. 그래요. 자, 김창인 위원님. 문재인 정권. 당연히 야당이 아니죠. 정치공학적으로 당연히 여권으로 분류해야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김창인 의원님. 뭐냐? 우리 사회는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권력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예. 선출직이 아닌 권력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암약하고 있어요. 그거 안 보이세요? 대표적으로 어딥니까? 검찰, 판사, 그리고 국정원, 예? 이런 세력들, 그리고 조중동 같은 언론들. 예. 지금은 정권이 교체돼서 조금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활용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꾸미고 있어요. 생명력이 굉장히 끈질긴 세력이란 말입니다. 이 수구 세력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정권마저 위협하는 수준의 왔다 갔다 할 때가 보여요. 저는 심지어 국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촛불을 작년에 서초동 촛불을 들지 않았다면 쿠데타도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적폐 세력들과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여당이면서도 야당처럼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청장한테 업무 지시하는데 윤석열이 이거 안 따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이 추미애 그죠? 지휘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안 따르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것 같아요, 김창인 위원님? 예? 정의당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조금 옛날로 돌아가서 4.19 혁명 직후로 돌아가 볼까요? 예. 4.19 혁명 그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적폐 세력인 반민주 세력인 이승만 세력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집권했죠. 그런데 집권은 민주당이 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당시에 군부가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쉽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가 정권을 잡고 이승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집권을 해버렸죠. 그죠? 예. 그런 일은 지금도 벌어질 수 있어요. 김창인 위원님. 예?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이제 그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그 이후로 치러진 선거로 민주당이 집권을 했죠. 그죠? 이건 국민들이 선택한 거죠. 과거처럼 물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자기들끼리 무슨 계엄 계획 같은 거 세웠던 것 같긴 한데 촛불 국면 때. 근데 결국 실제 이행은 안 됐죠. 예, 중간 책임자는 지금 미국으로 튀어버렸고. 그러면은 남은 세력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그럼 뭘 하고 있을까? 저는 매우 소프트한 방식으로 쿠데타를 계속 획책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 징후가 바로 검찰을 중심으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가 막 물리적인 막 탱크 앞세워서 막 서울을 장악하고 막 이런 쿠데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쿠데타를. 예. 그래서 저는 소프트 쿠데타라고 좀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정권을 뒤흔들 정도로 했다고 생각해요. 청와대도 막 압수수색하고 결국 조국 법무장관을 물러나게 했잖아요. 저는 조국 뒤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면 아마 그 뒤에 프로젝트가 실현이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어렵게 됐죠. 자, 정의당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예, 유시민과 김어준 같은 분들 기성세대는 맞아요. 근데 동시에 수구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보수화된 민주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개념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당이지만 야당의 정체성을 함께 갖는 사람들이고 저와 같은 진보 세력에게는 이분들이 경쟁 대상이자 연대의 대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귀 기울여 주세요. 조국, 네. 조국과 관련해서 과연 정의당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조국 대신 여기다가 노회찬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네? 김창인 위원님, 정의당이 자꾸 진영주의 문제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노회찬을 거기다가 한번 넣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조국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노회찬 씨를 법무장관 후보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문재인 정부가 정의당에다가 연정 내각을 제안하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 정도면 법무장관 후보로 손색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분 검찰로부터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으셨던 분입니까? 검찰개혁 조국만큼 잘 해낼 분이죠. 그죠? 그러면은 정의당 출신의 노회찬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과연 내버려뒀을까요? 아마 조국 못지않게 탈탈탈탈 털걸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작정하지 않을까요?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노회찬 의원도 정치자금 문제에서 약점이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패를 가지고 언제 사용할까? 이 사람들은 다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조만간에 기사로 쓸 겁니다. 그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김창인 위원님. 그땐 제가 정의당을 위해서 도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기사를 쓸 단계는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아냐면 그 드루킹 사건 제가 취재해서 기사 썼던 거 아세요? 그거 쓰고 나서 이제 한겨레를 얼마 뒤에 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 겁니다. 자, 노회찬 씨에겐 약점이 있었고 검찰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회찬 씨가 억울하다 이렇게 강변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노회찬이 살아온 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일단 믿고 우리는 노회찬을 지킵시다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김창인 씨는, 그리고 정의당은 진영주의는 안 되죠.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노회찬 법무장관 안 됩니다 이러면서 퇴진운동 할 거예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실로 밝혀지면 노회찬 씨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죠? 그런데 검찰이 노회찬을 수사하려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함께 간파를 해야죠. 갈라치기에서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찬 촛불, 노회찬을 지키자라는 촛불은 당연히 정당하고요. 정의당은 노회찬이 검찰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방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노회찬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 줄 수 있냐고요? 당연히 무조건 방어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검찰 수사 말고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가야죠. 우리는 진영주의자가 아니니까. 그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김창인 위원님, 제가 한겨레 기자 생활도 한 11년 하고 우리 사회 진짜 온갖 우여곡절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저도 20대 내내 학생처럼 정말 별의별 일 많이 겪고 대학 시절을 보냈고 한겨레 기자로서는 더 많은 목격들을 했어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게 다 세상에 드러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검찰이 죄 혐의와 관련한 범죄 정보와 관련해서 수사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들이 수사에 착수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류해내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검찰의 우호적인 사람들만 남겨놓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지난 10년간.
그래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조국 촛불 들었던 사람들의 주장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조국이 뭐가 잘못된 건지는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볼게. 다만 검찰 너희들 말고 우리는 재판 결과를 보고 그 책임 수위를 정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검찰은 못 믿겠으니까.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수구 세력이고.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순진하게 있다가는 당해요. 예. 노회찬 법무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그죠? 정의당이 자체 진상조사 당연히 해야죠.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키를, 예? 책임 수위를 정해주는 키를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노회찬 법무장관에게도 충분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지금 보세요. 김창인 의원님. 얼마 전에 조범동 1심 재판 나왔잖아요. 조국 펀드란 말 기억하죠? 김창인 의원님. 그죠?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로 임명되자마자 검찰이 막 퍼뜨렸던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무슨 가족들이 무슨 정권 비즈니스 사업을 한 것처럼 최순실 일가처럼 그렇게 사회적 책임 수위를 막 정해놨어요. 언론과 협잡해가지고. 근데 지금 결과 보세요. 재판 결과를. 권력형 비리가 하나도 드러난 게 없어요. 판결문에는 조국 펀드라는 말 자체도 없어요. 심지어 판사가 열받았는지 검찰이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아예 써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차고 넘친다던 그 검찰이 주장하던 증거가 정작 재판 때는 제출된 게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 경주마식 언론 보도들의 그 팩트들은 다 검찰이 흘린 건데 정작 재판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화나지 않아요? 우리 다 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 수위에서 조국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죠? 네, 정권 비즈니스, 조국 펀드. 노회찬 법무장관의 가족에게도 이런 거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세력들이 바로 검찰인 겁니다. 네, 이렇게 상상하니까 조금 감이 오세요? 제가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 민주당이 불만 많은 진보 기자예요.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성소수자 문제, 차별금지법, 그죠? 청년 문제, 재벌개혁 문제.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손 놓고 있어요. 눈치를 봐요. 예.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잘하고 있는 것도 봐야죠. 뭐 잘하고 있어요? 예.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뭐 잘했죠? 북한과 대화 국면, 평화 국면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죠? 위안부, 왜곡된 피해 역사, 야베가 뒤집으려고 했던 그 역사 바로 잡았죠? 경찰개혁, 검찰개혁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엄청난 그 반발에 부딪혀서 정권이 한번 흔들릴 뻔했죠? 언론사 내의 반민주 세력들 착착 제거해놨죠? 세월호 진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처벌받지 않았던 검찰 권력들,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라든지, 그죠? 착착착 수사했죠. 다스의 진실 밝혀내서 이명박 감옥으로 보냈죠. 야,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또한 민주당 정권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그리고 지금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이 코로나 국면 때. 그죠? 예, 나라를 운영하는 실력. 저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다 잘하는 건 아닌데 한 70점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예.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나머지 30점도 잘해내라고 계속 압박을 해야죠. 진보 진영에서는. 그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씨도 그렇고 김어준 씨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민주당의 많은 그 정치인들 비판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수구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어깨를 내주고 연대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김창인 의원님. 정의당도 함께 걸읍시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10년간 이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진보 세력, 그리고 이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진보 세력, 이 두 진보 세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진보주의자예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요, 이 두 진보 세력은 좀 착한 바보들 같아요. 예. 근데 북한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뭔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순진하게 이 북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진보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좀 이해는 돼요. 그런데 검찰은 다르잖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진보 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처지를 이해하고 보는데,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진보 세력에 대해서는 전 이해가 안 돼요. 노회찬 의원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특히 정의당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이 착한 바보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솔직히. 진보 세력에도 물론 바보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바보들로만 이 진보 세력이 채워지는 거는 이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는 솔직히 제 요즘에 어떤 느낌이냐면, 별로 착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대신 좀 똑똑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이 이 속 터지지 않게, 국민 속 터지지 않게 이 적폐 세력들 착착착 맞서 싸워서 개혁을 착착 진행시킬 그런 사람들한테 더 눈길이 가요. 그래서 지금 최강욱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한테 왜 많은 이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지 정의당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정의당에는 더 이상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착한 바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안해요, 김창희 씨. 그렇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만 정의당에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정의당이 막 위선 세력이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거 당당하게 의제 제기하는 거 보고 저는 너무너무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 정의당이 왜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력이 떨어지는지 전 너무 안타까워요. 정의당도 집권하셔야 돼요. 정의당도 기득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가면 검찰이 정의당을 향해서도 분명히 나쁜 짓 할 거예요. 조국 대신 법무장관 노회찬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상상이 될 겁니다.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진영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국을 보호하고 노회찬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진영 논리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진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결론이, 동아일보랑 인터뷰한 거대로 결론이 날 것 같아서 아이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저는 이제 인내심에 좀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정의당 여러분하고 좀 떨어져 지낼래요. 미안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어요. 저는 최강욱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 보고 오히려 요즘 속 시원함을 느끼고 있어요. 미안해요.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쓴소리를 정의당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애정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허재현 TV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계속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취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